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전공은 국제정치, 세부 전공은 국가 권력의 측정과 분류입니다.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태어나 런던 북부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해군 장교셨고 아버지는 외무부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대영제국의 역사가 교과서가 아니라 식탁 위의 이야기로 자라난 집안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설계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스퍼드에 왔습니다. 세계를 설계한 나라의 후예가 그 세계를 학문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런데 그 학기 마틴 헤일리 교수님의 강의실에 들어가던 날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10월의 옥스퍼드는 차갑습니다. 붉게 물든 담쟁이 덩굴이 돌벽을 타고 내려오고 아침마다 안개가 캠퍼스 전체를 낮게 덮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서면 나무 책상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첨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 자리에서 세계의 권력을 논해온 사람들의 흔적이 공기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 왼쪽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루카스 바우어가 앉았습니다. 베를린 출신의 독일인으로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국제정치 석사를 밟고 있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앞줄에는 아멜리 디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프랑스인으로 문화외교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강의실 오른쪽 끝에는 왕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중국인으로 항상 노트북 2대를 나란히 펼쳐놓고 수업을 듣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번 학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이론, 패권 이동, 미중 갈등.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헤일리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상보다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교수님은 가방도 들지 않고 노트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강단 앞에 서시더니 학생들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집어드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천천히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획이 분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장을 적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이 나라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교수님이 분필을 내려놓고 돌아서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루카스가 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국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부 시절부터 배워온 체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표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의 보유 여부, 병력 규모, 무기 체계의 수준.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1년 동안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돈의 총합, 즉 국내 총생산이 얼마냐.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떠받치느냐. 이 세 가지를 합산하면 나라의 힘이 나옵니다. 화면에 순위가 떴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영국이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며 작은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화면을 조금 더 내리셨습니다. 10위, 11위, 12위. 한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경제 규모로만 보면 10위권 아니지만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합산하면 10위권 밖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해야 안보가 유지되는 나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저는 그것이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순위표를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계는 1945년 이후 냉전 시대에 정립됐습니다. 150년간 단 한 번도 이 체계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강했고 약한 나라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아닙니까?
기존 체계로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 체계 안에서 설명됩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가 커지면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건 기존 이론이 예측하는 그대로입니다. 왕펑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군사력이 약하고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중간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이 나라에 전화를 거는 상황.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에 기술을 공급하는 상황. 이건 기존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멜리가 앞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 거야? 교수님이 칠판을 한번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적어놓은 문장이 이번 학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이 나라를 해체해 볼 겁니다. 15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법칙이 왜 이 나라 앞에서 멈칫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첫 줄에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라 이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의실을 가득 채운 그 긴장감이 저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루카스도, 앞에 아멜리도, 맞은편의 왕펑도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날 아침, 옥스퍼드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빗방울이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캠퍼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강의실 창문에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안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저마다 젖은 코트를 털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왔지만 창가 자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루카스 옆에 앉으면서 지난 수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생각해봤어? 루카스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아닐까요? 경제는 강한데 군사력이 약하고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멜리가 앞줄에서 돌아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의존도가 높고 그러면서도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 왕펑은 노트북을 펼치면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멜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면서 말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왕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교수님은 강단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 하나를 조용히 띄우셨습니다. 제목이 낯설었습니다. 공급망 대체 불가능성 지수. 루카스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기존의 국력 측정 체계를 봤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인구. 오늘은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내일 갑자기 멈추면 세계에서 무엇이 함께 멈추는가?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빵집이 10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한 곳이 문을 닫아도 동네 사람들은 큰 불편 없이 다른 빵집에 갑니다. 그런데 빵집이 딱 한 곳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집이 문을 닫는 순간 동네 전체가 빵을 먹지 못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이 세계에서 대체할 곳이 없는 유일한 공급자일 때 그 나라의 실질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인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 너머에서 계속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산업 데이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전투기. 현대 문명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거의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작은 저장 장치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 나라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군사장비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도체라면 대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대만과 함께 과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번째 산업은 사실상 독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흰 선박이 떠 있었습니다. 길이만 300m가 넘는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배였습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바다 위로 실어 나르는 특수 선박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신 다른 나라 가스를 사려면 반드시 이 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에 빠졌을 때 세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멜리가 앞줄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도 조선업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특수 선박의 세계 수주 점유율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프랑스는 그 순위에 없습니다. 아멜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었습니다. 핵발전소를 설계하는 나라는 여럿입니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한국. 하지만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약속한 비용으로 실제로 짓는 것. 2009년 중동의 한 나라가 원전 건설 국제 입찰을 열었을 때 프랑스와 이 나라가 맞붙었습니다. 오랜 기술 역사를 가진 프랑스가 자신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이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보다 빨리 짓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일정을 지킨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멜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경제지표입니다. 어떤 물건을 잘 만든다는 것과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표로 세계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권한. 그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는 그랬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강의실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었고 안보리 거부권이 곧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특수 선박이 없으면 에너지를 옮기지 못합니다. 발전소를 지을 수 없으면 도시의 불이 꺼집니다. 거부권은 회의실에서 작동합니다. 공급망은 세계 전체에서 매일 작동합니다. 왕펑이 맞은편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루카스가 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했고 반도체는 아시아에서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루카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보리 거부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국이 멈추면 세계에서 무엇이 함께 멈추는가? 솔직히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군사강국이 이 나라에 손을 내민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강의실 문이 닫히고 학생들이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첨탑이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150년간 이 자리에서 세계 권력을 논해온 공간.
그런데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배워온 지도가 완전한 지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는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강의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히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가 자리는 여전히 냉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더 일찍 왔습니다. 지난 수업 이후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멈추면 세계에서 무엇이 함께 멈추는가? 밤새 그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이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상당수가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씁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세계 외교와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반론들을 노트에 빼곡히 정리해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쓸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카스가 들어오면서 제 노트를 흘끗 봤습니다. 반론 준비해왔군요. 저도 했습니다. 독일 제조업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에요. 기술 강국의 기준을 다시 잡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멜리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앞줄에 조용히 앉아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프랑스 원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굳어졌던 표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왕펑은 노트북 2대를 나란히 펼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왕펑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왕펑이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라면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코트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강단 앞에 서자마자 바로 화면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녹슨 크레인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것처럼 서 있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 그 아래로 텅 빈 도크가 보였습니다. 물이 고인 바닥에 기름이 얇게 떠 있고 군데군데 녹이 쓴 철판이 들쑥날쑥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배가 들어찼을 공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기가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군 함정 정비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때 이 도크에는 미 해군의 함정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용접공과 엔지니어가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사진 속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화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이 조선소는 미 해군으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후 함정 수십 척을 빠르게 수리하고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 그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미국의 민간 조선업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은 은퇴했고 젊은 세대는 조선소 대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기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끊겼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는 조선소였습니다. 새벽빛 아래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항공 촬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조선소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고 완성된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나라 조선사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나라가 자국 함정을 고치기 위해 태평양 건너 나라의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해온 반론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협력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에 종속된 게 아니라 효율적인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국 조선소를 다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키우면 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상하셨다는 듯이. 맞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조선 능력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손가락을 꼽으셨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조선소 하나를 정상 가동 수준으로 올리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함정은 녹슬어 갑니다.
바다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마음과 현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요? 독일은 정밀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독일의 정밀 제조업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선업은 다릅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는 특수 탱크를 배 안에 집어넣는 기술, 파도에 흔들리는 거대한 구조물을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하는 기술. 독일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빠진 겁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루카스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 회의실 사진이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미국 기업들이 앉았고 다른 쪽에는 아시아 기업들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 나라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왕펑이 맞은편에서 말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이 왕펑을 바라보셨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목표는 2030년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돼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이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설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공정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 경험은 베낄 수 없습니다. 왕펑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여전히 미군이 주둔해야 안보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나라입니까? 보호받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입 밖에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다음 시간에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교수님이 화면에 한 문장을 띄우셨습니다. 대체제가 있는 나라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전화하지 않는다. 강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에 첨탑이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국도 G7입니다. 영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0년간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나라 목록에 영국이 들어있는지 저는 자신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멜리가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멜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존국이라는 반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다음 수업까지 꼭 쥐고 있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옥스퍼드 보들리언 도서관. 600년 된 돌벽 안에 수백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안보 의존도, 주한미군 규모, 한반도 지정학. 자료를 읽을수록 제 확신은 강해졌습니다. 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는 나라.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있는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논리라면 교수님도 쉽게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니 루카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주말에 뭔가 찾아봤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관련 기사들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해요?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어요. 아멜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지난주에 진 게 있어서요. 오늘은 제대로 반박할 거예요. 저는 무슨 반박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멜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화요.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짓고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프랑스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력은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꺼낼 카드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두기로 했습니다. 왕펑이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군사 이야기 나올 것 같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펑이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를 먼저 띄워놓겠습니다. 비교 자료로요. 저는 왕펑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자료를 먼저 준비해두는군요. 왕펑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시자마자 화면부터 여셨습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리지 못한 반론을 먼저 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손짓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해야 안보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자국 방어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호받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루카스도 팔짱을 낀 채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를 보고 난 뒤에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 그래프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선이 2020년을 전후로 가파르게 꺾여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 표시된 숫자가 화면 오른쪽 위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하나씩 짚으셨습니다.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의 전차가 국경 너머에서 굴러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나라. 유럽의 최전선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나라. 이 나라가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전투기 48대를 한꺼번에 계약했습니다. 유럽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팔짱을 풀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됐습니다. 전쟁 위기를 눈앞에 두고 목숨이 걸린 선택을 해야 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골랐습니다. 저는 표를 들여다보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건 틈새 시장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경쟁력인 거 아닙니까? 가격으로 이기는 건 진짜 기술력이 아닙니다. 아멜리가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격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과 다르죠. 교수님이 이번엔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화면에 숫자 2개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2022년 영국 방산 수출액,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많았습니다. 루카스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멜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왕펑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계약 후 수년 내에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무기. 유럽 무기는 주문해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했습니다.
독일에 자주포를 주문하면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달랐습니다. K2 전차는 영하 32도의 폴란드 겨울에서도 영상 50도의 사막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건 틈새가 아닙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채우지 못한 자리를 채운 겁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도 납기 문제가 있었죠. 저도 그 기사 읽었어요.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 방산 능력의 한계를 여러 번 노출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공급도 약속보다 늦었고 탄약 재고 부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유럽 전체의 방산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루카스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를 팝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햇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도서관에서 준비해간 반론이 가장 먼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군사의존국이 무기를 수출한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멜리가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제 문화카드는 저한테 맡겨요. 군사 쪽은 당신이 졌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멜리의 문화카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이미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강의실에 가을 햇살이 처음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열흘 만에 구름이 거친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옥스퍼드의 돌담과 잔디가 노란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려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강의실 안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빗속에서 조금씩 흔들려온 것들이 맑은 날 햇살 아래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가 오늘따라 일찍 와서 앞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트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노트를 흘끗 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방문객 수, 프랑스 영화 수출액, 칸 영화제 수상작 목록. 아멜리는 진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루카스가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멜리 차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카드만큼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프랑스의 루브르, 칸 영화제, 샤넬. 이 무게는 반도체나 선박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왕펑이 들어오면서 오른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 이야기 나오면 한국 콘텐츠 수출 데이터 찾아놨어요. 저는 왕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편이에요? 왕펑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것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죠. 아멜리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수업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도 하죠. 프랑스는 수백 년간 세계 문화의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루브르에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영화는 칸에서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프랑스 패션은 전 세계 여성들이 따르는 미의 기준입니다. 이 영향력은 배를 잘 짓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이 깊이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강의실 여러 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수백 년의 문화적 유산. 교수님이 아멜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루브르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동시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멜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과거의 깊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도달 범위로 측정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소비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보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교수님이 화면을 여셨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 스포티파이 차트. 여러 나라 상위권에 한국 콘텐츠가 올라 있었습니다. 아멜리가 반격했습니다. 그건 유행입니다. 유행은 지나갑니다. 프랑스 문화는 300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열풍이 300년 뒤에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콘텐츠는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딱 한 단어를 띄우셨습니다. 형식.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스마트폰 화면 하나를 크게 띄우셨습니다. 세로로 긴 만화가 스크롤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페이지를 넘깁니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아래로 내립니까?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 아래로 스크롤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식을 처음 만든 곳이 한국입니다. 일본 만화도, 프랑스 만화도, 미국 만화도 원래는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처럼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세로로 배치하고 스크롤로 읽는 형식을 처음 설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이 형식을 표준으로 씁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핵심이지 읽는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형식이 시장을 만듭니다. 종이 만화 시장은 출판 유통에 의존했고 언어 장벽이 컸습니다. 하지만 세로 스크롤 형식은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번역과 유통이 기존 만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형식을 처음 만들고 플랫폼으로 확산시킨 것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콘텐츠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콘텐츠가 유통되는 형식 자체를 수출한 겁니다. 아멜리가 조용히 앉아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피부 관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뷰티 시장의 기준은 프랑스와 미국이었습니다.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여성들이 따라하는 피부 관리 방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세정제,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선크림까지 단계별로 바르는 이 루틴. 이 방식 자체를 설계하고 세계에 퍼뜨린 것은 한국입니다. 화장품을 판 게 아닙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판 겁니다. 그 방식 안에 한국 화장품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왕펑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중국 뷰티 시장에서도 한국 루틴이 표준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한국 방식으로 피부 관리해요. 아멜리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프랑스는 콘텐츠를 팝니다. 루브르라는 공간, 칸이라는 브랜드, 샤넬이라는 이름. 각각이 독립된 훌륭한 상품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콘텐츠가 소비되는 형식 자체를 팝니다. 형식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루브르를 안 가는 해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스크롤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그 문장이 강의실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멜리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이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영향력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하나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문화카드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형식을 만들었는가? 비틀즈는 음악이 소비되는 방식을 바꿨는가? 저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은 형식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계를 잘 만들었지만 기계가 쓰이는 방식을 설계한 적은 없으니까요. 저는 루카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얼른 눌러 담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루카스가 칠판 앞에 서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혼자 도표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여러 개가 선으로 이어진 그림이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원전, 배터리. 각 단어를 적고 화살표로 연결하려다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루카스가 분필을 든 채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는 왜 이걸 못했습니까? 공학도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멜리가 들어오면서 칠판을 봤습니다. 어머, 우리가 교수님보다 먼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업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형식을 수출한다는 개념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왕펑이 들어오면서 칠판의 도표를 보더니 루카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중국도 이 분석을 해봤어요. 산업 간 연결 구조. 그런데 우리 결론은 달랐습니다. 왕펑이 조선 옆에 화살표를 하나 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원전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인데 중국에서는 두 산업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됩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은 완전히 다른 부처, 다른 기업, 다른 인력이에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칠판에 그려진 도표를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던 것을 여러분이 이미 시작했군요. 루카스, 그 분필 잠깐 빌려도 될까요? 루카스가 얼른 분필을 건넸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그린 도표 위에 선 하나를 더 그으셨습니다. 조선에서 원전으로 이어지는 화살표였습니다. 먼저 이 연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선박을 지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들이 쌓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162도를 견디는 특수 금속 용접 기술. 파도에 흔들리는 300m짜리 구조물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는 정밀 시공 기술. 수천 개의 공정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납기를 지키는 공정관리 기술. 이것이 그냥 배를 잘 만드는 기술로 끝났을까요? 교수님이 원전 쪽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원자로를 짓는 것도 결국 극한 환경에서 정밀한 구조물을 세우는 일입니다. 방사선을 차단하는 특수금속을 용접하고 수천 개의 배관을 오차없이 연결하고 수십 년의 수명을 견딜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의 핵심 역량이 겹칩니다. 한국이 원전 수출에서 프랑스를 이긴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에서 온 시공 역량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눈을 빛냈습니다. 같은 기술이 다른 산업에서 쓰인다는 거군요. 마치 플랫폼처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이번엔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화살표를 그으셨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도로 순수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불순물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만 섞여도 칩이 망가집니다. 이 소재를 다루는 기술, 초정밀 공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나라가 배터리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배터리도 소재 싸움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네 가지 소재의 품질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합니다. 반도체 소재 기술이 배터리 소재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아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겁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산업들을 연결하도록 설계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연결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셔서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뒷모습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극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사라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기업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가 원전 시장에 뛰어들고 반도체 회사가 배터리 소재를 연구하고 디스플레이 회사가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결들이 쌓이면서 거미줄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왕펑이 맞은편에서 말했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두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이 왕펑을 바라보셨습니다. 중국의 추격 속도는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조선 산업을 국가가 각각 따로 키웁니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기업을 지정하고 목표를 부여합니다. 각각의 산업은 강해지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엔지니어가 배터리 회사의 소재 개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왕펑이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트북 화면을 닫고 손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베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카스가 칠판의 도표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하나에 올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강해지는 동안 다른 산업들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서 흔들리는 거군요. 연결망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루카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전기차로의 전환 실패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 축에만 집중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겁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불편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의 도표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신 화살표들로 그림이 훨씬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원전으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디스플레이에서 콘텐츠로. 실들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거미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어떤 거미줄을 가지고 있는가? 금융, 법률, 언어.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산업을 낳고 있는가?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분필을 내려놓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구조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것. 그런데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멜리가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사라면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올리비아. 영국의 500년이 얼마나 버텨주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강의실에서 무너진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공급망, 방산, 문화, 기술 구조. 하나씩 반론을 꺼낼 때마다 교수님이 데이터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 500년의 대영 제국.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법과 언어와 제도를 심은 역사. 지금도 국제법의 언어는 영어이고 세계 금융의 중심은 런던이며 수많은 나라의 사법체계가 영국 보통법을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무게는 반도체나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루카스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왕펑만이 평소처럼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멜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준비 안 해왔어요?
아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쳤어요. 뭘 준비해가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멜리 같은 사람이 포기한다는 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루카스가 창가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죠. 그건 올리비아 당신 카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였습니다. 왕펑이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라면 중국도 할 말이 있어요. 5천년이니까요. 아멜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왕펑이랑 올리비아가 한 팀이겠네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강단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습니다. 서서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앉으신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강의실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뭔가 오늘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하고 싶은 말씀부터 하시죠.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수업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의 가장 깊은 층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영국은 500년간 세계를 설계했습니다. 50여 개 나라의 법과 언어와 제도를 심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국제계약은 영어로 쓰이고 국제분쟁은 영국법으로 해결되며 세계 금융은 런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게는 반도체 점유율이나 방산 수출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이 역사의 깊이만큼은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멜리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왕펑이 처음으로 노트북에서 눈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채 천장을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강의실이 너무 조용해서 바깥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국 학생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영국 학생 2명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멜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루카스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이어가셨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화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의 모델을 따르고 싶어 합니까? 영국이 그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안에는 식민 지배가 있습니다. 영국이 불을 쌓은 방식 안에는 다른 나라를 수탈한 기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우리처럼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나라 사람들은 영국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떠올립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여셨습니다.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그 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우리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손을 내미는 것과 처음부터 유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차이를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짚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델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 개발 방식을 지금 아프리카 정부들이 자국 농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왕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라고요. 교수님이 왕펑을 바라보셨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모델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민주화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자유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 모델의 완결성입니다. 왕펑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이 세계의 절반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발목을 잡지 않으니까요. 역사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 그 문장이 강의실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한국 모델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한 무더기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세진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치의 역사가 있는 한 독일은 세계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멜리도 말했습니다. 알제리, 베트남, 모로코, 프랑스가 식민 지배한 나라들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학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중견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틀린 말인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수업날이었습니다. 10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남은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린 채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돌길 위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지난 몇 주의 비와 안개가 씻겨나간 자리에 서늘하고 투명한 공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 학기였습니다. 처음 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세계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이 어디이고 중견국이 어디이고 약소국이 어디인지, 영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가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앞에서 저는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어떻게 다시 그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루카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노트도 펼치지 않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왕펑은 노트북을 열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학기 첫날의 긴장감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혹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루카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학기 초에 제가 한국을 공학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왜 분류가 안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아멜리가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왕펑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그래서 첫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왕펑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왕펑이 잠깐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놀라는 척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헤일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강단 앞에 서시더니 학생들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여셨습니다. 첫 화면에는 학기 첫날 보여주셨던 바로 그 국력 순위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저는 첫날 이 표를 보면서 영국의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같은 표를 보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계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군사력과 인구와 경제 규모로 나라의 힘을 재는 방식입니다. 150년간 이 체계 안에서 모든 나라는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이 체계로 분류할 수 없는 나라를 해체해봤습니다. 교수님이 화면 옆에 새로운 표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공급망 대체 불가능성, 기술 연결 밀도, 롤모델 도달 범위, 형식 수출 지수, 비서구권 신뢰도, 5가지 새로운 지표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최상위권에서 충족하는 나라는 역사상 단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이상하게 먹먹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기 내내 이름도 모른 채 따라온 나라. 반박하고 또 반박하면서 하나씩 논리가 무너졌던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루카스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펑이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견국도 아닙니다. 기존의 칸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내내 이 나라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넣을 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새 칸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구조는 영원합니까? 언젠가 무너진다면 무엇이 그걸 무너뜨립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고 산업과 문화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긴장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은 치열한 경쟁과 불만족에서 나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만족하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 에너지가 기술을 낳고 문화를 낳고 연결을 낳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식는 날, 두 곡선은 다시 교차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역사의 일반 법칙으로 돌아가겠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학기 첫날 칠판에 적으셨던 바로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새로운 칸을 만든 나라. 그 나라가 그 칸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도 아멜리도 왕펑도 모두 화면이 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후에 루카스가 가방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자동차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멜리가 코트를 걸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돌아가서 한국 화장품 써봐야겠어요. 뭐가 다른지 이제는 알 것 같으니까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왕펑이 조용히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공부해야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10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학기 첫날 이 자리에 앉아 세계의 지도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아멜리를 만났습니다. 아멜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세로로 스크롤되는 콘텐츠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스마트폰을 만든 나라, 저 형식을 설계한 나라, 저 배터리를 만든 나라, 저 선박을 지은 나라, 폴란드의 전차를 만든 나라.
아프리카가 모델로 삼는 나라. 대한민국. 어제까지는 중견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가 너무 좁게 느껴집니다. 돌길을 걸어 나오면서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 하는 소리가 발밑에